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헬레니즘 이야기를 했었죠.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마 헷갈리실까봐 헬레니즘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헬레니즘이란 말은 결국 그야말로 헬레네스들의 문화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거 그리스 문화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는 무조건 헬레니즘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맨 처음에 나왔던 그리스 본토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점령당하기 전에 본토 그리스에서 나왔던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그리스 문화 있잖아요. 그것도 헬레니즘이라고 불리고요. 또 동시에 그것이 알렉산더가 그 문화를 끌고 가서 지금 보이는 지도처럼 동쪽으로 그걸 전파해서 약간의 본토 문화와 섞였던 문화, 그것도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가 언제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넓게 잡을 수도 있고, 또 좀 좁게 얘기한다면 보통은 이제 가장 많이 헬레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알렉산더 이후에 이렇게 조금은 동방적 요소가 섞였던 넓은 의미에서의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이후의 문화를, 이쪽 지역의 문화를 보통 헬레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로는 그냥 그리스 문화 전체를 또 헬레니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나중에 2H 할 때 그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그냥 그리스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성 있죠. 그것이 이제 동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합리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이 알렉산더 제국을 형성한 이 제국의 땅으로도 넘어가기 시작해서 지중해 오른쪽 지역들은 바로 그런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요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헬레닉과 헬레니스틱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둘 다 헬레니즘 문화인데, 앞선 문화는 좀 약간 그 감정을 절제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헬레니즘 시대, 즉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이후의 문화는 상당히 좀 감정이 격렬하게 표현된다 라고 그 차이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라콘. 여기 보면 근육도 굉장히 과장되게 여러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표정도 굉장히 괴로움. 그래서 특히 알렉산더 이후에 그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은 개인의 고통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통스러운,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시장의 노파상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이제 인간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좀 더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갔다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12년의 동방원정 이후에 다시 돌아왔다가 죽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죠. 30대에. 그리고 이게 열이 많이 났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말라리아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독살됐다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알렉산더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동방에 자기의 제국을 완벽하게 건설되는 걸 못 보고 죽었는데, 이후에 그러면 이 알렉산더 제국은 어떻게 되느냐? 부하 장수들이 이것을 다 나누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제국의 분열 지도를 보시면, 자, 노란 거 있죠. 오른쪽에 노란 지역은 셀레우쿠스라는 장군이 장악을 할 것이고요. 지금 보라색이 되어 있는 이집트 쪽은 프톨레미라는 장군의 영토로 들어갈 겁니다. 다 부하 장수들의 영토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초록과 빨간색 이쪽 지역은 원래는 이게 원래 빨간색 없고요. 다 초록색으로 처음에 돼 있었는데, 그 초록색은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의 차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왕조 국가가 들어서는데, 지금 왜 그리스 본토 지역이 빨간색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가 이렇게 안티고누스 왕조가
이쪽 그리스 반도에 들어왔지만 거기 저항 운동을 벌립니다. 그리스 폴리스들이. 그래서 그 그리스 연합이 독립을 마케도니아로부터 얻어낸 지역은 이쪽 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지역은 그리스 국가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안티고누스 왕조,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 노란색은 셀레쿠스 왕조인데 이 노란색을 보면 굉장히 영토가 넓지만 곧 이제 여기 위에 이쪽 지역은 거의 다 잃어버리고 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점점 축소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BC 4세기부터 알렉산더 제국은 이제 이게 알렉산더 이후의 국가는 결국은 이렇게 조각이 났고 분열이 됐고 이 국가들은 한 200년 정도 버티다가 왼쪽에 있는 국가에 의해서 다 몰락당할 겁니다. 왼쪽에 있는 국가 어딜까요? 각 시기마다 사실은 이제 하나씩 다 몰락을 할 건데 끝까지 남은 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무너지는 시점이 BC 31년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이 연도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BC 31년. BC 31년은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예. 그래서 31년에 이집트가 망하면 이제 이집트 프톨레미까지 다 망하면 그 앞에 다 이쪽 지역 다 망할 거고요. 마지막에 남았던 프톨레미 왕조까지 다 끝이 나면 이제 헬레니즘이 끝나는 것이죠. 헬레니즘 시대라는 건 끝이 나는 것이고 알렉산더가 만들어놨던 후예 국가들이 다 무너지는데 자 여기서 퀴즈. 이런 알렉산더 제국들을 하나씩 다 점령해서 이걸 몽땅 다 자기 영토로 만든 그래서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는 국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다 맞췄죠? 예, 로마입니다. 예, 지금부터 로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서양 문명의 원천은 그리스 로마 문명, 그 중에서도 그리스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는 사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죠,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에 지금 난리죠, 그죠? 걱정입니다. 사실 여기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고 아름다운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서요. 우리도 위험하지만 여기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BC 500년경이면 아직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오기 전이거든요. 이때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초록색 부분은 그리스 폴리스들이 이쪽을 장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은 그리스 폴리스들이 있었던 곳이고 여러분이 북쪽에 보면 황토색으로 보이죠. 이게 에트루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빨간색 여기가 핵심 지역이죠. 이름이 여기가 로마 지역이고요. 지금 로마 지역이고요. 로마 주변의 지역을 그 당시에 뭐라 불렀냐? 라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여러분 강이 하나 흐르잖아요. 예, 티베르강. 예, 그 티베르강 주변을 라티움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라틴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라티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라틴 사람들이 여기에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게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라는 도시는 처음부터 어떤 강력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작은 국가였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처음에는 이 에트루리아라는 국가, 북쪽에 있던 국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살이를 한 150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로마가 이쪽에 복속되어 있다가 드디어 독립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BC 5세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 페르시아하고 한참 전쟁하고 있을 때 이탈리아는 지금 로마라는 도시국가가 독립을 한다.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로마는 재미있게도 이 도시국가는 정치 체제를 여러분 왕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는 소위 레스파브리카 뭡니까? 공화정, 리파브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리파브릭 코리아 할 때 그 공화국이라는 첫 번째 로마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또 로마 황제 알잖아요. 어떤 황제 압니까? 뭐 네로,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 맞습니다. 그런 황제들이 있었던 시기도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공화정이라 해놓고 황제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로마는 두 번의 정치 곡선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산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정치는 공화정으로 시작하고요.
BC 31년에 공화정이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BC 31년 이후에부터는 이제 제정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면 황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로마 역사가 100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BC 500년부터 AD 500년, 그러니까 476년에 서로마가 몰락하는 걸 우리가 로마 제국의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보통 그 1000년 동안 반은 공화정, 그 다음 반은 제정, 이렇게 발전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황제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로마는 여러분, 이 로마사는 사실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쌤이 이걸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재밌는 부분은 좀 스킵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노트 보면 여러분 로마 공화정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가 처음에 에트루리아의 지배로부터 이제 공화정을 세운다. 그러나 이 공화정은 이제 같이 산다는 의미거든요. 레스 파브릭이라는 말은. 근데 이제 사실상 권력은 귀족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리스랑 계급 구성이 뭐라고요? 노예 있고요. 그 다음에 평민 있고요. 귀족 있습니다. 시민은 평민과 귀족을 말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권력이 귀족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귀족들을 파트리시안이라고 불렀고요. 평민들을 잠깐만. 평민들이 플레비안, 플레비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리시안들이 플레비안들을 별로 그렇게 존중을 안 하니까 이제 이 평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 200년 동안 민주화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494년부터 287년까지 평민들이 투쟁을 벌여서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법적으로 이걸 많이 쟁취를 하죠. 494년에는요, 트리뷴이라고 부르는 뭡니까? 호민관이란 제도를 설치합니다. 호민관이라는 게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민들의 보호자 호민관이 나오고요. 이 호민관 제도는 나중에 로마 제정기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호민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50년경에는 12표법이라 해서 첫 번째로 성문법이 나오죠. 법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귀족이 어제 말한 거하고 그 다음날 말한 거하고 막 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민들의 권익 옹호에. 367년 리키니우스법, 이건 또 재미있게 로마의 정치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명의 관리, 우리 같으면 지금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관리가 집정관, 콘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콘술 두 명 중 한 명은 반드시 평민에서 나오게끔 367년에 법이 바뀝니다. 287년에 호르텐시우스법은 평민회, 우리가 그리스의 민회와 같은 겁니다. 그 민회를 정식 회의로 인정하고 법을 만들 수 있게, 평민들이 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법까지 만들어지면 법적으로는 귀족과 평민의 지위가 동등해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200년 동안의 법적 투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 로마는 신분 투쟁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야? 법적인 투쟁입니다. 법과 달리 경제적인 차이 굉장히 있었고요. 정치적 권력도 마치 콘술이 한 명이 평민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정치적 평등이 이루어졌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리스 사회와는 매우 다른 사회입니다. 로마는 공화정 내내 귀족 지배 체제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데에는 이거는 법적인 평등밖에 안 되고 귀족들이 새롭게 귀족의 외연을 좀 넓힌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집정관 한 명이 평민에서 나오면서 평민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새로운 귀족.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귀족의 이름을 노블레스, 거기서 노블이란 귀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노빌레스라고 불렀습니다. 신흥 귀족, 평민 중에 일부를 끌어들인, 거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로마의 정치적 민주화는. 그래서 법은 평등한데 실제로는 신흥 귀족들, 평민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조금 더 귀족층의 외연을 넓혀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는 구조로 귀결이 되어버렸다. 실질적인 그리스처럼 민주화는 안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로마는 내적으로 그런 민주화를 하는 동안, 법적 평등을 이루는 동안 로마는 팽창합니다. 로마의 팽창은 여러분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있습니다. 지도 보입니까?
예, 지금 이게 여러분 264년, BC 264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빨간색이 전부 다 통일되어 있죠. 원래 조그만했는데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게 264년 BC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왼쪽에 로마 왼쪽에 보면 오른쪽은 당연히 여러분 뭐 헬레니즘 국가들이고요. 지금 알렉산더 이후의 국가들이고 아까 봤던 지도에서 왼쪽에 초록색으로 된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 옆에 보면 여러분 섬이 3개 있는데요. 이 세 섬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맨 밑에 있는 섬이 마피아의 고향 시칠리, 중간에 있는 섬이 나중에 이탈리아 통일을 하게 되는 사르디니아,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섬이 여러분 뭐 나폴레옹의 고향 코르시카, 어떤 때는 이탈리아에 속했다가 어떤 때는 프랑스에 속했다가 그랬죠. 자, 이 세 섬은 전부 곡창지대인데요. 이 셈을 지금 3개를 지금 전부 장악하고 있는 국가가 여러분 서부 지중해를 그 당시에 장악했던 가장 강력한 국가 카르타고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카르타고의 별명이요 포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왼쪽 지역을 얻으려면 숙명적으로 포엔이 이 카르타고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65년부터 264년이네요. 265년에 통일하고 264년부터 이제 이탈리아 통일이 265년 BC고요.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이제 카르타고와의 전쟁에 들어가죠. 그걸 우리는 1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1차 포에니 전쟁 전에 지중해에서는 지도 봤죠.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습니까? 로마가 3개의 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이긴 겁니다. 자,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이 3섬을 잃어버린 포에니는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결국 2번째 전쟁을 걸게 되는데 이때 그 유명한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2번째 전쟁에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계속 그 어린 한니발에게 로마에게 보복을 해야 된다는 관념을 심어줬고, 그래서 한니발은 나중에 장군이 돼서 거꾸로 스페인 저쪽에서부터 거꾸로 코끼리 부대를, 여러분 여기 지도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이렇게 알프스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가 2번째 포에니 전쟁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투가.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승자는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여러분 요 서쪽 지역을 몽땅 다 장악을 하게 될 거고요. 2차 포에니 전쟁이 한 200년경쯤 되면 끝나거든요, BC. 그래서 왼쪽 서부 지중해를 다 장악하고 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겠죠, 이탈리아 로마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 안티고누스 왕조를 먼저 4차례 마케도니아 전쟁이란 걸 해서 이겨서 장악하고요. 그 다음 그리스 연합국들의 분쇄를 연합국들의 저항도 다 분쇄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발칸반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소아시아 지역에 셀레우쿠스 왕조가 다스렸던 고기도 시리아 전쟁을 통해 갖고 다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란색으로 밑에 있는 이 이집트만 남는 게 여러분 한 BC 한 60년경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보입니까? 기원전 59년쯤 되면 지중해 세계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가 거의 이제 지중해를 뺑 둘러싸서 거의 다 장악하고 이집트 하나 남겨놓았던 이런 시대. 이게 이제 60년, BC 60년경쯤 되면 거의 이제 AD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는 굉장히 로마가 융성했던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뭡니까? 그 헬레니즘 국가는 언제 무너지느냐? 자, 이 헬레니즘 국가, 그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의 몰락은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될 겁니다. 자, BC 60년경에는 로마는 여전히 공화정이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복전쟁이 계속됐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복전쟁을 하면 로마는 그 점령한 땅을 송영지로 삼거든요. 속주. 거기다 식민지처럼 이제 막 세금을 걷고 이러는데 그 많은 경제적 혜택을 로마의 평민들은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노빌레스, 그러니까 귀족들과 그 밑에 중간계층인 에퀴테스 이런 사람들이 다 장악해서 로마 시민들은 굉장히 더 이렇게 시민병으로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도 혜택은 못 받죠. 자, 그런 속에서 이 불평등함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도 나왔지만 그라쿠스 형제 같은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요. 60년경쯤 되면 BC 장군들의 시대가 옵니다. 그 장군들이 누구? 그 유명한 사람 케사르 있죠. 시저.
케사르 시저 같은 사람입니다. 시저, 폼페이, 크라수스 이렇게 세 사람이 삼두정치, 트라이움비레이트라 그래서 3인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스릴 때가 이제 이때쯤인데 처음에 이 삼두정치는 잘 되는 듯 했지만 결국 여러분 동업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특히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는. 그래서 결국 크라수스가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는 결국 동지였던 케사르와 폼페이가 이제 패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